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 재림의 소곡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심판,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모습을 쭉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중간중간 다루면서 중간중간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이렇게 예언된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시 이 심판에 관한 부분을 내리고 이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자에 미국, 제가 있는 미국만 아니라 또 우리 대한민국, 유럽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3월 달에 정말 온통 이 3월 달에 세계 모든 이 국가들을 강타했습니다. 이름하여 SVB,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하는 이 은행의 파산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SVB가 혹시 기획된 파산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의 그레이트 리세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다시 제가 물러설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떠나라 떠남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시간을 좀 할애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에는 1월 달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작년까지는 이 시카고의 둠스데이 클락이 지구 파멸이 100초 전이다 했지만 금년에는 10초 당겨졌어요. 90초 전이다. 그러니까 90초 전이니까 이제 1분 30초. 그 둠스데이 클락이 생긴 이래로 가장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시절이 온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1월 달에 저희들이 보면서 이게 정말 심상치 않은 시절을 우리는 보고 있구나. 물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잠시 뒤에 터키의 지진이 또 여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전 세계에 여러 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는 3월 달에 터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SVB라고 하는 이 은행의 파산이었죠. 그래서 이 SVB 은행의 파산이 전 세계를 지금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강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동안 이 고도 인플레이션 이런 그 현상이 이게 지속되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가 인상되니까 결국은 올 것이 왔다. 그런데 그것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올 것이 왔고 이제는 최악의 경기. 그래서 작년부터 23년에 최악이 온다 이런 말을 하더니 결국 올 것이 왔어. 지금 경기가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된다. 이렇게 은행권이 줄도산하고 난리가 나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는 달러가 이제는 종이 쪽지처럼 돼버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끌랑 찾아가지고 현금화해서 금을 사라 무슨 코인을 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장래에 대한 예측이지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할 때는 그게 두 가지. 이 실리콘밸리의 그런 이 경영 전략의 이 부재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금융감독원, 즉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경제나 금융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과 이 문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죠.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와 하나님의 말씀의 견해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렇게 이 여러 은행들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16번째 이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209 빌리언이라고 하는 말은 2009억 달러라고 하는 뜻이에요. 1빌리언이 10억 불이니까 200 빌리언이라 그러면 2천억 달러다. 굉장히 큰, 그러면서 미국의 16번째 도달하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이미 작년, 금년에는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세계에서 제일 넘버원 가는 우량 은행이고 아주 촉망되는 은행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런가 하면은 2월 달에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2월 달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 2월 달에는 이 은행에서 여러분 뭐 우리 은행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건 낭설입니다. 루머입니다. 역시 우리 은행은 안정돼 있고 뭐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3월 10날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 은행은 지금까지 말이죠, 여러 특별히 벤처 기업들, 새로 시작하는 벤처 기업 가운데 건강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테크놀로지, 헬스케어, IPO, SYTD 뭐 이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44%, 미국에 있는 44% 정도나 되는 벤처 기업의 그런 뭐가 시작할 때 스타트업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굉장히 신흥 기업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는, 그리고 얼마나 많아요? 44%나 되는 그 미국의 벤처 기업들이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실리콘밸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영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이런 취지의 이 SVB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파산한 것은 미국의 역사 이래로 두 번째로 큰, 역대급으로 두 번째로 큰 이런 그 파산 규모가 그런 이것을 이렇게 발표가 됐죠. 두 번째로 큰 파산 규모. 하나는 2008년도에 워싱턴 뮤추얼이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있는 실리콘밸리.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금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3월 10일 날 문을 닫자 바로 2, 3일 뒤에 시그니처 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또 코인 중심의 은행이었죠. 이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은행을 합치면 뭐 거의 동시에 됐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 두 개의 은행을 합치면은 자산 규모나 여신, 뭐 이게 은행이라는 거는 이게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여신 또 이게 빌려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규모들을 따져보자면은 이 두 은행이 지금 거의 동시에 파산됐는데 합치면은 2008년에 워싱턴 뮤추얼보다는 더 훨씬 규모가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 전 세계 은행권까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했죠. 무슨 걱정이에요? 야, 이제 우리 은행에다 맡긴 돈은 어떡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줄 서가지고 막 은행에서 은행 못 믿겠다고 막 현금 빼내겠다고 이렇게 줄 서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등장해가지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미국의 이런 이 은행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프라이데이예요. 바로 3월 3일 날 프라이데이에 이 파산이 선고가 되는데, 그건 뭐냐? FDIC라고 하는 미국의 이게 말하자면 이런 은행, 금융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기서 이 은행을 법정 관리를 한 거예요. FDIC에서 이 은행의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통제합니다. 즉 법정 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FDIC라고 하는 은행에 이 돈을 맡긴 것들을 이렇게 보증해주고 그런 이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은행에 이렇게 법정 관리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예금을 맡긴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지불 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걱정하죠. 그렇다면 국가가 거기다 어마어마한 막 2천억 이상의 이런 그 예산을 파산됐는데 그걸 그럼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No, 아닙니다.
이 세금진 내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이렇게 우리 수탁한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 만약에 거기에서 이 세 번째로 또 뭐라 그러냐면 투자. 일반 그냥 저축은행처럼 우리가 저축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투자를 생각하고 돈을 들어오는 그런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그 예금은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위험부담률이라는 걸 자본주의는 어떤 게 안고도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문제를 딱 거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FDIC라고 하는 은행, 페더럴 인슈런스 코퍼레이션에서는 뭘 했느냐면 백바지 이렇게 은행에다 돈을 맡긴 것에 대한 보증 보험이나 마찬가지에 그걸 관리하는 소위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관리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개인의 은행 예금을 25만 불까지는 이렇게 보증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인일 경우. 그러나 투자를 위해서 뭐 많은 이걸 드는 것까지는 환전하게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얘기 가운데 있는 이따가 잠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은 투자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와 이런 연관된 것이니까 그런 책임은 나라가 져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정부가 구제금융을 넣는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엇으로 거기를 이렇게 지원하느냐?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아니라 다른 거대 이렇게 은행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손실을 이렇게 보전하면서 여러분의 맡긴 그 예금을 보호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도 난리가 나고 나라마다 지금 큰 막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됐죠. 독일에서도 정말 이게 과연 이 세계 은행들의 모든 상태가 안전할 것이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그 미국의 은행이 이렇게 이런 파산이 나고 실패한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디다가 어떻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얘기할 거냐 이런 얘기들. 영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의 지사도 물론 SVB가 있었지만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을 닫은 것이 영국 은행이다. 바로 영국에서도 이것이 반응을 보이면서 영국에서도 이런 이 은행이 막 무너지면서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구제금융을 거기다도 둘 것입니다. 그러나 텍스페이어, 즉 여러분들이 센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도 똑같은 미국과 같은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스위스에 있는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이 이 은행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냥 막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흔들립니다. 결국은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스위스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는 이 은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재무성에서 뭐라 하겠는가? UBS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은행이에요. 가장 큰 은행이 이 크레딧 스위스를 이렇게 사가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구제금융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큰 거대 은행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답을 얻는 거죠. 그 은행을 사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스위스에서 이 거대 은행이 문을 내리면서도 이건 구제금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이렇게 커머셜 솔루션이라는 말은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주의적 해법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커머셜 솔루션이야. 같은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좀 이 거대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에도 사람들에게 다 똑같아.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구제금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뭐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방법, 즉 같은 은행이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은행에서 그 은행을 인수하든지 이렇게 합병하는 것을 나라가 도와줘서 이것을 안정되게 하겠다. 이 말은 거대 은행으로 작은 은행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속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암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EU에서도 유럽연합에서도
긴급 회의를 열면서 미국의 이런 이 은행의 SVB 은행의 파산으로 말미암는 실리콘밸리의 이런 파산으로 말미암는 줄도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그러면서 이유도 지금 벌써 딱 이 보호 정책을 쓰고 대안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그 미국의 은행 뱅킹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이 거대한 이 금융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과 같이 고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고도화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왜요? 코비드 때 구제금융을 많이 풀었거든. 돈이 많이 풀려서 이렇게 점점 인플레 올라가니까 그것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니까 금리를 인상했어요. 인상을 하다 보니까 투자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수신과 여신 사이에 문제가 되고 맡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빼가는. 그래서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러는 돈을 다 빼가는데 돈을 줄 은행이 없는 거지. 그럼 파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올 것이 왔다는 거죠. 이러면서 결국은 2023년에 큰 것이 온다, 뭐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결국은 최악의 경제 의실이 현실이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달러는 그냥 종이 쪽지 같이 돼버릴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뭔가 다른 대안으로 나온다 하면서 사람들이 코인 시장, 뭐 이렇게 금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저 뭐 이구동성으로 SVB가 경영 전략이 부재였다. 경영에 전문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정부는 또 관리가 소홀하게 됐다. 그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리는 정말 오바마 정부 때 이미 그냥 규제 강화를 해놨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규제 강화를 했는데, 트럼프 때 그걸 틀어주는 바람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넘기려고 하는 정부의 관리 소홀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걸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정말 여기서 이 전문가들이 본 것처럼 금융 경제의 어떤 혹은 은행 시스템이나 경제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금융 정책이 잘못됐거나 어떤 것들이 잘못되면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오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그런 것인가?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건 자연현상일 수 있죠. 순리적인 현상인 거죠. 만약에 이것이 이런 문제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작정이 되고 기획된 그런 재앙인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불을 켜면은 등경 위에다 등불을 건다. 등경 밑에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즉 램프 스탬프 위에다 걸지 않느냐 이거야.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감추어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 경제 시스템의 문제라면 조금 참으면 됩니다. 왜? 정책을 바꾸고 뭔가 조금 하고 국민들이 참으면 이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정되고 기획된 것이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저는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개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것의 결과나 그것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한 경점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본인들의 주장처럼 44%의 벤처 기업들을 막 이렇게 그야말로 흔드는 그 사람들의 이제 스타트업 시작하는 것이나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거나 새로 오픈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이게 이제 이런 지원은 소위 한국으로 말하면 저축은행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행이 도산돼 가지고 이게 막힌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기에 유산되는 신흥 기업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겠죠. 이 재정적 위기를 겪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회복을 못하면 어떻게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이렇게 기회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높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늘 이렇게 이 은행을 해왔느냐면, 세계에 새로 신흥 막 이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돕기를 원했느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야말로 막 이 경제의 새로운 레노베이션과 같은, 그러면서 뭔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벤처 기업들을 돕는, 여기 많은 그 다양한 이사진들이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하나의 모습은 뭐냐? 은행이라 그러면 최소한 경제나 금융계통에 아주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 많은 이사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금융의 전문가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의 전문가냐? 워크 전문가다. 이 워크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미국 사회가 이제 처음에 이 운동이 일어날 때는 이제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인권이나 어떤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한 거 하자. 이런 취지의 운동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이것이 아주 오바마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소위 말하면 압제받는 사람들, 혹은 인종적인 문제, 혹은 피부 문제, 하면 여러 이런 문제로 압제받는 사람들아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서 한 거 하자. 이러면서 뭐예요? 권익을 찾아가자. 평등, 그다음에 인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LGBT 운동, 소위 말하는 LGBT, 그다음에 낙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보수라고 얘기하는 기존 세계와 시스템에 항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막 이 캔슬 컬처라고 하는 막 이런 운동들을 전개하고, 이 운동이 워크 전문가들이 또 무슨 뭐 안티파와 이게 소위 말하는 현대화되어 있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이들과 마찬가지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위 아주 극진보주의고, 미국 사회에서는 워크 전문가다 그러면 자익성이다. 이렇게 진보주의자이면 자익이다. 소위 요즘 새로운 이런 미국 사회 굉장히 미국 사회를 이렇게 얇아하고 젊은이들에게 끌어가는 그런 문제죠. 이 워크 전문가들의 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 무슨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는 회사는 돈을 안 꿔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LGBT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돈 안 줍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 이런 데 관심 안 갖는다면 돈 안 줍니다. 그 여러분 벌써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는가? 여기 지금 하늘의 폭풍 속에 지금 비행기가 하나 날아갑니다. 여객기가 날아가는데 이 여객기가 뭐냐? 파일럿이 없는 여객기다 이거예요. 마치 실리콘밸리를 운영을 그렇게 본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가지고 그 상존하는 어려운 그 풍랑 속에 이 파일럿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에 여기 이 사람은 이 시장에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모든 이런 그 투자나 이런 모든 시장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관리를 위한 그런 치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은 굉장히 경영에 있어서 부실 경영이고,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전문가적인 그런 비전문가들이 경영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은행은 막 이렇게 이 워크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체조하는 사람들을 막 지원하니까 사람들에겐 돈 빌리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지머니라 그래요. 돈 빌리기도 쉽고 이런 그 은행의 역할을 해온 것이죠. 그러다가 비슷하게 그 다음 날에 시그니처 뱅크도 역시 어떻게 됐어요? 이 문을 내리게 됩니다. 예전에 시그니처 뱅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막아버린 그런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워크. 그런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모든 뉴 커뮤니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사회주의 이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좌익 성향의 이런 사람들,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SBA의 이런 것들과 이어서 바로 뉴욕에 있는 시그니처 뱅크도 문을 닫게 되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Go work, go broke. 즉 말하면 워크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걸로 경영을 은행이 하게 되면 그 은행은 브로커 파산된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한국에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 우리 한국 사회가 한참 그 왜 가발 공장, 그다음에 이게 산업 현장이었던 그 섬유 산업 이런 것들이 막 육성됐을 때에 해방신학, 소위 해방신학자들의 돈에 들려오는 그런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선교단이 막 이 공단마다 직장마다 들어갔죠. 근데 도시산업선교회가 들어간 공단이나 그 직장은 전부가 다 나중에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산업선교회, 즉 도산이 들어가면 기업이 도산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워크가 기업에 들어가면 워크는 뭐한다? 파산한다. 그 기업은 파산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까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만 아닌 이 비하인드에 있는 단순히 경영 부실의 원인이 이런 것으로 이렇게 쫓겨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뱅킹 시스템에 대한 전망이 이게 안정된 것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지금 내가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다시 수정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은행이 지금 미국의 두 은행, 무슨 스위스의 뭐 그런 은행이 도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살펴보니까, 잘 연구해 보니까 186개 은행들이 SBAB와 같은 그런 도산의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186개. 약 몇 개요? 200여 개.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팍스 비즈니스에서 more work company. 그러니까 더 좌익 성향, 즉 이런 그 자본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런 현대 소위 말하는 이 워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 정치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린 뉴딜 운동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교육 현장에 들어가면은 요즘 뭐 크리티컬 테오리라고 하는 그런 CRT, 레이시즘 시어리라고 하는 그런 교육 현장. 이건 뭐냐면 한국의 소위 말하면 김일성 주사파 사고식의 주체사상과 같은 그런 비슷한 유사 내용입니다. CRT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워크인데 그 워크가 들어가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연방에서 계속 금년에 이런 그 일정들을 가지고 이걸 살펴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것이 이렇게 파산된 거는 이게 굉장히 막 큰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무부장 여기 엘리자베트 옐렌이 굉장히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은행이 망한 거 이거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라 이런 의미죠. 왜냐? 이런 뱅키가 만나면 큰 은행들이 뭐가 된다? 베니피셜이 된다.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말 그대로 실리콘밸리, 시카고에 있는 실리콘벨트라고 하는 거기가 여기 이제 모체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로컬 뱅크죠. 지방은행이죠. 이렇게 지방은행들 지금 연구해 봤더니 186개, 한 200개가 지금 똑같은 위기가 있다 하는데도 걱정 마라. 왜냐? 그렇게 뭐 이런 거 은행 실패하고 망하는 거 이러면 큰 은행은 어떻게 된다? 이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큰 은행이 뭐냐? 큰 은행이. 미국에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 대개 1번부터 한 7번 정도까지가 이게 큰 은행들이에요. JP 모건에서 말하는 체이스 은행, 그다음에 두 번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시티 은행, 그다음에 웰스 파고, 그다음에 US 뱅크, 그다음에 PNC 뱅크. 여기 한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은행들이 지금 대형 은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형 은행이 되는데 이 은행들 가운데 여기 인터내셔널 뱅크 여기 파실리티라고 하는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보면 그 표시가 돼 있어요. Y 되는 건 yes예요. 여기 네 번째 밑으로는 안 돼 있어요. 물론 밑에도 지방은행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은 그런 은행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냐면 외국 사람들이 이 은행에다가 이렇게 여축을 하거나 투자하거나 아니면 외국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그 인터내셔널 뱅크 파실리티는 허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규제나 금융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면책 특권을 받는 그런 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은행에는 외국과의 그런 그 상호 말하자면 뭐 외환이라든지 뭐 소위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고받는 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이 여기다 여신 관계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형 은행이에요. 대형 은행.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실까요?
이 대형은행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두 번째라고 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약 한 뭐 10년 최근 금년에는 10년 내에 그 스탁밸류가 자산의 그 은행 가치가 290%가 상승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2013년부터 16년경까지는 뭐 그대로 조금 답보하다가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확 치솟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번에 여기 실리콘밸리가 파산하고 망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기다 원 빅이라고 해요. 거기가 망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망한 걸 통해서 굉장한 뭐가 이런 그 창출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지방은행에 있던 돈을 빼다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간다는 거죠. 와우, 이상하잖아요?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됐죠? 왜 그 은행이 지방은행의 연준에 있는 재무장관은 작은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거 16번째 규모인데도 그들에게는 작은 지방은행이죠. 이것들이 이게 문 닫았다. 그럼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이것들은 뭐냐? 빅뱅크, 더 큰 은행들에게 뭐가 될 거다 이거예요. 더 훨씬 베네핏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면서 실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말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 작은 은행들은 결국 이런 실리콘밸리와 같은 은행의 파산과 같은 이런 영향으로 파산이 되면 점점점 금융 자산이 어디로 집중되는 거예요? 큰 중앙은행에 집중된다. 그러면서 이 중앙은행은 IBB, 인터내셔널 그런 관계로 외국과의 그런 거 이렇게 사람들과 끌어들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그런 금융 관리 시스템으로서 면책특권을 받는 그런 은행이거든요. 이 말은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경영과 이런 것에 뭔가 관리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단순히 그런 문제만은 아니라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젠 지나간 일처럼 됐지만 저는 2020년 10월 달에 있는 글로벌 팩트, 로마의 바티칸에서 있었던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드릴 때 1차 파멸이 있고 2차 파멸이 있었다. 1차 포위와 2차 포위. 마치 2020년에 그것은 1차 포위와 같은 것이었다. 그쵸? 위야무야 끝난 것 같지만은 실제는 위야무야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전 세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 사회, 문화, 재반,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 올 브라더즈에다가 사인하려고 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먼저 사인을 했어요. 올 브라더즈라고 하는데 10월 3일 날 아시스의 그 수도원에 가서 사인을 했지만 코비드의 영향력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갈 수가 없었고 이 정치 지도자는 많이 참석을 못하고 정교 지도자들만 갔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먼저 합동됐어요? 종교적인 이런 평양 협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런 문제가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왕이 선언을 합니다. 법을 만들도록 하는. 그러면서 그해 12월 달에 2020년 12월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파프 프란시스 교황이 뭘 했느냐면 이 글로벌 비즈니스, 이 세계에 있는 유수한 모든 이 기업의 리더들을 부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여기 더 인클루시브 이코노믹 시스템이다. 인클루시브 이코노믹 시스템은 포괄적인 자본. 그래서 이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는 거예요. 포괄적 자본주의 혹은 포용적 자본주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경제 유통 구조에 있어서의 인클루시브, 포용성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불렀을 때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손주 며느리가 이것의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이게 인클루시브 여기에 포용적 이런 문제에 파운데이션을 하는 그 설립자가 되면서 프란시스 교황 앞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황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당신의 이런 그 모든 부름에 응해서 왔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앤서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프란시스 교황한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약 300여 세계 유수한 기업의 그냥 그 CEO들이 모여서 그 일에 참여할 때 거기다 스텝 포워드라 더 전진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 만들죠. 그럴 때에 거기에 대표적인 은행가의 세계 은행가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였는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좀 더 이런 말하자면
교황의 이야기했던 라우다도시에 말하고 있는 그 인클루시브 그런 아봉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 가지 다양성, 평등성, 포용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더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1조, 5조 이상의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준비하고 마련하고 투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그것을 주관하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그 파운데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진들이죠. 거기에 여기 제대로 돼 있는 거기 실행위원 가운데 여기 보시죠. 브라이언 모히한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누구의 체어맨이에요. 이렇게 이사장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사장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티칸과 합동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에 뭐가 됐다? 매우 중요한 이사진을, 헤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금방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은행이 어떻게 된다? 작은 은행들이 186개나 혹은 여기 뉴스위크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약 200개의 뱅크가 SVB와 똑같은, 그러니까 약 200여 개, 186개가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지금 도산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다 은행이 뭐 뉴욕타임즈 다 도산하게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게 다 누구냐? 워크 컴퍼니. 이 워크 컴퍼니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바로 2020년에 했었던 글로벌 팩트에서 말했던 인클루시브, 월브라더즈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 정책과 마찬가지로 함께 가는 워크 컴퍼니들은 전부 이렇게 문을 내릴 거다. 근데 그 문을 내리면은 누가 더 이익을 본다? 거대 은행이 이익을 본다. 그랬더니 어디가 지금 가장 큰 이익을 보더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득을 보더라.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디에 있더라? 바로 바티칸의 인클루시브 이 캐피탈리즘의 파운더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3월 10일에 백악관에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세금으로 우리가 돈 넣지 않는다. 세금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를 거기다가 구제금융으로 넣지는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런 예탁금 다 보장해 줍니다.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누구는 투자한 사람, 거기다 엄청난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아닐까. 왜냐? 그거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적인 원리니까, 너희들이 돈 많이 벌려고 투자했으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음에도 했으니까, 잃어버려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전극적인 뭐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했느냐? 우리도 은행이 이 모든 일, 더 거대 은행권에서 이 은행을 뭐 할 거예요? 이 비용을 넣어가지고 그 은행을 결국은 합병시키든지 인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대 은행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죠. 즉, 은행의 독점 혹은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은행이 독점 상태가 되고 독과점 상태가 된다면 그 은행만 정부가 이제 뭐 또 퍼져 있는 작은 은행들, 로컬, 지방 이런 데 있는 거 그대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죠. 중앙 집권화가 되는 거죠. 은행이 독과점화 된다는 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 아니에요. 미국은 그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그런 은행이 거대 은행이 되면서 독점 현상, JP 모건 같은 이런 몇 개 유수한 그런 것들이 은행의 모든 것들을 독과점한다면 정부만 합동되기만 하면 모든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앙 시스템 안에 묶이게 되고 중앙 통제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된 거예요. 결국은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손해도 각오하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면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되는 워크죠. 중앙 집권적 통제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바이든 대통령은 베일아웃을, 구제금융을 거다 넣었는데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런 부호들을 그걸 가지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이나 이런 이 로컬 이런 커뮤니티 있는 것은 다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중앙이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거죠. 왜? 여기 빌리어네어들이 뭐만 하면 돼요? 정치권과 손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런 이렇게 음모론자들이 말할 때는 딥스테이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게 바리간과 합동되어 있는 여러 이런 거기에 가르침에 따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굉장히 큰 아픔을 우리들이 가져다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재무부 장관이 돈 얘기하는데 2022년, 2023년엔 주로 뭐만 얘기했느냐? 재정적인 얘기할 때 구제금융. 지난번에 이 구제금융,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을 통과시킬 때도 클라이밋 체인지예요. 전기차 사라고 이렇게 휘발유차 사지 말라고 이런 거 했잖아요. 기름값 올라갈 때 구제금, 인플레이션 구제금 할 때도 체인지. 그러면서 이분이 뭘 계속 주장하느냐면 연방 여기 재무장관이 뭐냐면 이랬어요. 재무부 앞에다가 이 LGBT를 찬성하는 저기 있잖아요. 저 오색기. 저 오색기를 딱 걸면서 이런 일은 옛날에 말하면 시카고 가면 동성애 저런 깃발 저 오색기가 그냥 휘휘 날립니다. 재무부 앞에다가 저런 깃발을 단 첫 번째 지금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넷 옐렌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뭘만 만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LGBT 이런 이 LGBT에 관한 그 깃발을 꽂으면서 여기 얘기하죠. diversity, 다양성, equity, 평등 이렇게 그다음에 균형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뭐냐? inclusive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미 바티칸에서 나온 것이었고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재무부 여기 모든 강요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유크레인 완전 미국 사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 우크라이나에만 자꾸 지원한다고 하느냐. 이번에도 또 수백억 달러, 이번에도 또 수백억 달러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말이죠. 워크은행이라 그랬죠. 2019년에 61빌리언이면 610억 불입니다. 자산이 610억 불에서 2년 사이에 189, 그러니까 1890억 불로 올라갑니다. 이상하죠? 21년도에. 근데 20년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20년도부터? 아주 공개적인 글로벌 팩트. 그러면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뭐가 좀 수상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가디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SBB 여기가 이 문을 닫게 되는 약 2,000조역의 이런 2,120조 정도의 그런 그 여신 규모 또 이렇게 맡겨놓은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콜랩스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가장 큰 몇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냐 이들의 경영 전략이 가장 문제였다. 이런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은행이냐. 여기 이미 하원에서도 뭐라 했는가 하면 여기에 called SBB,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가장 그러니까 워크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새로운 그런 이 그린 뉴 딜이나 라우다도시 교양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좌익 성향의 그런 그 좌편향적인 사회주의 형식의 이런 은행 원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one of the most work bank다. 실리콘밸리가 1등 가는 은행이었다 이거죠. 워크밸리 은행이었다. 그래서 이 워크는 뭐냐면 diversity, equity, inclusion. 이거 DEI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은행의 본연 업무보다는 뭔가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라고 하는 거죠. 그런 폴리티컬한 그런 이슈에 이런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이런 그 경영을 한 것이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론 데산티라고 하는 플로리다 주지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SBB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말했던 다양성, 평등성 또 그다음에 인클루시브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태프진들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을 더 중심적으로 해서 실제 이거는 뭐냐면 은행의 본연 업무, 은행의 그들의 코 법무가
이렇게 이게부터 이렇게 원래 해야 될 그런 업무를 이탈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단순한 뭐 은행권과 같은 그런 금융 업무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정치 집단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슈를 이런 거죠. 어떤 이 정당은 아니지만 마치 정치 집단과 같이 자기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뭐 하면 따르면 거기다 돈을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 본연의 업무를 감당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은행 자체가 워크은행이라는 말은 벌써 이건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왜 자연히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파산이 되는가? 잘 보세요. 이 은행이 3월 10일 날 이 은행이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 파산 선언하고 법정 관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 전 2월 달만 해도 걱정 없다. 세계에서 제일 1등 하는 은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세계 이코노미나 포브스에도 1등 은행이라고까지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걱정하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그들이 그런 그 은행의 그 수여신 간에 받고 이거 주는 이 수여신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걸 보면서 돈을 빼가는 이런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자산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팔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된 거죠. 그랬는데 보세요. 바로 그 3월 10일 날 이들은 파산 선언을 하면서 FDIC를 통해서 바로 FDIC가 실리콘밸리 그 은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법정 관리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은행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바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걸 팔아서 한다고 꽉 건전하다고 얘기하고 며칠 전까지만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36시간 만에 파산합니다. 그러면서 예상 밖으로 그냥 이게 막 혼돈이 막 거기에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바로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FDIC를 통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SBB 은행이 망한 것은 뭐냐면 연방이 말하자면 이런 그 은행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잘못된 것을 경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있어서 연방이 큰 실수를 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방이 잘못했다. 그런데 연방이 잘못해서 했다고 하는 말을 막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SBB가 어떻게 해요? 되자마자 바로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거 마무리를 시키는 걸 본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금융관리 시스템의 문제나 아니면은 경영관리의 부실을 위해서 생긴 문제라면 연방이 이렇게 직접 개입을 순식간에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건 기획된 파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만약에 이것이 기획된 파산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타임지에서 지난해 뭘 발표했느냐. 이것이 2023년이다. 뭐냐? 어떻게 우리는 글로벌 에코노미, 세계 경제를 어떤가? 픽스드. 우리가 세계 경제를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로 안정되게 확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세계 경제적 시스템을 안정화되게 할 것인가? 언제? 23년, 금년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만약 기회됐다면 이게 그들의 목표였는데 이거 세계 글로벌 이코노미를 픽스드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금융 경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그레이트 리셋이 된 거죠. 자, 이러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실제 이 그레이트 리셋 세력은 뭘 원하느냐? 은행이 이렇게 막 이게 파산되고 불타는 걸 본다. 뭔데? on purpose.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BB 은행은 뭔가 이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 뭔가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놔 있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길안내가 되고 한것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그게 모든 것들을 앞장서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로 사용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작은 은행들이 망하면 큰 은행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덕을 본다. 그럼 지방은행, 작은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것은
통화 유통 시스템에 뭐가 가져와? 독과점, 즉 중앙 집중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독점이나 혹은 독과점. 그런데 그 독과점되어 있는 그 은행들이, 거대 은행이 국책 나라의 이거와 함께 합동을 한다면 그는 순식간에 나라의 모든 걸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통화 유통의 중앙 집중화라고 하는 것은 독점이나 혹은 독과점으로 하면서 나라가 이것을 통제하는 걸 간다면은 결국은 통화 유통의 중앙 통제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달러가 막 가치가 폭락하게 됐다, 이제는 달러 소용없다, 코인으로 간다, 금 사라, 캐시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게 그런 말일까? 만약 이것이 중앙 집권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의 추락이 아니라, 왜냐하면 달러가 지금 세계 기축통화예요. 미국이 이 기축통화에 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유통 질서가 완전히 대마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이 무슨 중국의 위안패로 또 이렇게 뭔가 지불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이 중국의 1대1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뭐 하고 은행도 만들고 하지만 그건 뭐 작은 이런 일이고요. 전 세계는 이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 위기를 싸우는 건 달러로 이걸 지불을 못하도록 하니까 그런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의 추락이 아니라 현금 유통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금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2번씩이나 벌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년 동안에 개인이 은행에 이렇게 뭐라든지 캐시 600불 이상은 못 쓰도록 돼 있어요. 보고하도록. 그러니까 캐시, 현금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음성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한 10,000불까지 지금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건 아니겠습니다. 개인은 큰 거지만은 결국은 현금 유통을 금지한다는 말은 뭐냐? 이 통화 유통의 이 건전성이라기보다는 투명성을, 그래서 모든 돈에는 다 세금을 건다, 이 말이 되겠죠. 세금 내지 않고 쓰는 것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금융통화에 대해서 금융통화에 좀 더 정확한 감시와 통제 수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화하기 위해서 지폐로 된 돈을 사용하지 말고 뭘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가면은 뭘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CBDC라는 말은 중앙은행에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말하는 디지털 커런시예요. 이게 이런 은행이 중앙은행, 국가가 얘기하는 그런 중앙은행에 이렇게 통제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커런시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지폐를 가지고 현금으로 유통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감시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 3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뭘 발표해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뭘 하라 그랬는가? 디지털 아세트를 뭐하라? 디벨롭하라. 그래서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거는 중앙은행에서 통제하고 중앙은행이 지불도 물론 보증하지만은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이게 CBDC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지털 화폐, 일반 우리가 쓰는 이런 이 화폐가 아닌 거죠. 지폐는 없어지고 이제는 통화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걸 만들어지면은 모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모든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 관리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그런 통화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완벽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디지털 어세트라는 게 CBDC를 말하는 건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떨어지면서 플로리다의 주지사인 런 디산티스가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는가? 우리는 작년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렇게 CBDC, 디지털 화폐죠. 디지털 통화, 중앙 통제되는 그런 디지털 화폐 사용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반대하겠다 이거예요. 와우,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권에 있지 않으니까. 이 날은 주지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와 뭐가 있지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뭐라는 걸 아는 거죠. 지금 무엇로 가고 있다는 거. 말하자면 중앙 거대 은행으로 독점 과점 현상으로 은행으로 돈이 뭉쳐지면 어느 날 갑자기 CBDC로 그걸 바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수월한 거죠. 왜? 여러 은행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각자마다 다르게 하면 이게 안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가는 하나에 뭐로 본 거예요? 요거 랜드마크고 이건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알으니까 얼른 그야말로 이게
걸음빨리에 나타나서 우리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번에 이런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습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본 거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데산티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런 이 커런시라고 하는 말은 서치어 커런시라는 말은 디지털 커런시예요. 디지털 화폐는 중앙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는 정부에 의해서 직접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가 아닌가 모릅니다. 그러나 정치가인 주지사가 직접 더군다나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분이라면 이건 매우 구체적인 사실이 되겠죠. 중앙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다, 이번에. 그리고 그것에 또 이런 그 디지털 화폐에 is all about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서베일링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감시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모든 컨트롤, 비헤이버, 그러니까 우리들이 돈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하고 우리들의 모든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서베일링하고 컨트롤하는 것. 이분은 지금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 되면은 감시 통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만 돈 없이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뭘 쓰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알려지고 저기 가서 그걸 쓰면 어디 갔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모든 아메리칸들의 비헤이버 오브 아메리칸 모든 사람들의 그런 행동 그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런 이 성향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도라는 거는 마치 중국이나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모니터링하는 중국이나 아니면 노스코리아와 같은 북한이나 쓸 수 있는 그런 거다. 우리 주는 이런 것들을 뭐 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CBDC는 사회주의 통제경제라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반대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분이 누굽니까?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공화당의 유력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CBDC라고 하는 디지털 화폐가 미국 정부에서 나온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거다. 이건 사회주의 경제요, 통제 경제를 말하는 거고 개개인의 이것들을 국가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얘기다. 이건 소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사회에서나 있는 것이지 미국은 될 수 없다. 우리는 반대. 우리는 아닐세.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고 그 은행과 함께 약 186개 지방은행도 파산될 위기에 있다. 이들은 다 무슨 은행이다? 워크와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지금까지 뭐로 가는 거예요? 인클루시브. 예. 바디간의 가르침에 따르자고 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뭐예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지금 CBDC라는 말은 이미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 정부가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재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지 안 가겠어요? 이미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2030 어젠다와 세계정부 그리고 그레이트 리셋의 예상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여러분 나왔어요. 이 팬데믹 얘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 CBDC에 대비하라. 이게 뭐라? 세계 금융 경제의 그레이트 리셋이다. CBDC는 경제활동의 통제수단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거대 경제인 영국, 독일, 스위스, 이태리 이런 데가 다 뭐 하는 거예요? 은행 이게 도산되는데, 파산되는데, 세금으로 안 줄 거야. 국가가 구제금융 안 줘. 은행권이 하게 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작은 은행 파산시켜서 큰 은행에다 주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국가는 이 큰 은행을 지원해서 이거 주는 것을 지원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큰 은행은 나라 돈 가지고 움직이니까 나라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큰 은행이 만약에 국책은행이나 국가은행의 옷으로 가라만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계 금융 경제는 그레이트 리셋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BDC라고 하는 이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세계가 뒤덮이고 났을 때 어둠은 모든 게 양동작전이죠. 한 가지만 하지 않죠.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클라우스 슈밥이 주창하는
콜라보럴 이렇게 이 빌리지라고 하는 레이트 빌리지라고 하는 이걸 내놓으면서 15분 시티, 15분 안에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완전히 이코시티가 돼가지고 15분 시티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마다 다 15분 내에 학교도 가고 뭐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 그로서리 마켓도 가고 뭐 15분 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시를 15분 단위로 뭐 하자는 거예요? 묶자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도시라고도 되고 이걸 디지털 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가지고 이 15분 안에 이젠 뭐 타지 말고 자동차 타지 말자. 걸어서 혹은 자전거만 타고도 15분이면 된다. 이게 15분 도시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둠의 양동작전이라는 게 분명하죠. 이미 여러 도시나 여러 곳에서 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불행하가도 우리들이 이것은 굉장히 알아야 되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자동차 타지 말고 자전거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들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부터 지금 15분 시티 이건 아니다. 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어디 다른 도시도 갈 수 있고 농사지려도 갈 수 있고 이 가야지 그걸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두 번째 있을 수 있는 거대한 무엇 때문에 바이러스나 이런 팬데믹이 올 때 15분 시스템은 완전히 도시 하나를 통제하면 그 안에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통제하면 먹고 살으라는 개념이지만 그것만 통제하면 그 안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반대하는 운동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은 이걸 모르죠. 아직 여기에 이걸 지금 가만히 숨어 쉬시고 스마트 시티가 되면 좋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통제 도시, 이런 도시.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 15분 시티하고 CDBC, 디지털 커런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일어시키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바로 두 번째 팬데믹. 이제 정말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또 이번에 코비드와 같은 레피스토리 신드롬이라는 것을 2025년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센서십, 뭔가 통제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말이야,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거 뭐 잘못된 거니 백신 맞지 말라고 하니 부작용이 있니 이런 말 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빌 게이츠 공공연하게 하면서 2025년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팬데믹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25년에 팬데믹이 온다면 백신은 사실은 퍼지기 전에 미리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을 미리 맞는데 만약에 25년에 온다 그랬지만 요거보다 조금 당겨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처럼 도시 락다운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은 미국에 뭐가 되는 거죠? 대선입니다. 대선인데 한쪽에서는 어떡합니까? 야, 이거 우편 투표나 이 온라인 투표는 부정이 많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떡하자? 현장 투표를 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운동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코비드와 같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두 번째 무시무시한 팬데믹에 들서지고 도시가 락다운 되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많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CBDC 지금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렇게 된 거는 23년에 세계 글로벌 에코노미를 픽스트하는 그레이트 리셋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가 차를 대신하고, 자전거가 차를 대신하고, 그렇게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에너지, 탄소를 줄이면은 풍력이나 이렇게 솔라가 나오게 되겠고요. 백신 맞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15분이면 차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15분 뒤라고 한 이런 것까지 완전히 형성이 되게 됐다. 그러면 인류는 지금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 교황이 가르치는 우리 커먼홈, 우리 지구촌을 돌보는 이런 모든 이 가르침대로 이 지구촌 공동체는 지금 가고 있다. 결국은 경제, 금융경제의 그레이트 리셋이 오면서 모든 이런 것들이 15분 시티까지 되면 결국은 새로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새로운 뉴 질서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은 바로 미국 사회에서는 그린 뉴 듀얼이라고 하면서 워크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이 통제사회, 이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는 게 자기들이 통제받을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못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공산주의 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바보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바보들만 게으르고 일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무책임하고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죠. 바로 지금 이 워크가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은행을 하는데도 글쎄 이사진이 말이죠. 전무가 하나도 없이 이 운동하는 사람들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정도가 해야 될 일을 초등학생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전혀 비전문가들이 하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경영을 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능해요? 구조적으로 뒤에서 뭐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로운 워크 운동이다. 이런 것들은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참 그리스도인만 알 수 있는 징조가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여러분 거짓 종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교 가리면서 정치와 합동된 거짓 종교,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고 더러운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그런데 이건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한 것이고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란 만국이 무너지고 왕들이 음행했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것.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지휘하였다. 그러니까 무엇도요? 세상에 있는 그런 경영도 어떻게 합동된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 통합된 가짜들이죠.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것이요. 경제적인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주선하는 큰 성 바벨론의 음녀죠. 큰 성 바벨론의 주인인 음녀는 종교 통합을 요청하고 정치적 통합을 요청하고 경제적 통합을 요청하면서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음행하는 거예요. 더불어 은행하는 거. 자, 이런 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언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한 가르침이 나라들을 묶었고 경제들을 또 이렇게 묶었고 그렇다면은 이제 종교들을 묶었으니까 모두 우리는 올브라더즈로 묶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시록 18장에 나왔는 이 모든 모습이 맞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 통합을 의미하는 건가? 맞습니다. 18장에 보면은 그 바벨론 음녀가 심판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가 누구냐? 음녀, 바벨론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러니까 음녀는 누구였는가? 바티칸과 합동한 오늘날 왕들이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지금 유럽과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똘똘 뭉쳐졌잖아요. 한쪽으로 뭉쳐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정치적인 합동, 그래도 음행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나와요? 땅의 상고들, 계시록 18장에는 이제 바벨론, 즉 음녀가 망할 때 땅의 상고들이 그 바벨론 때문에 애통해. 이유는 뭐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바벨론과 합해 음녀와 함께 합동해서 자기들의 부를 더 채웠던 그 상품의 상고들이 경제인들이죠.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서 울고 애통하더라. 그러니까 바티칸과 합동한 다보스 포럼.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포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경제 유수한 경영 리더들이 여기 다 모이잖아요. 그들이 또 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트 리셋 하면서 세계 경제를 그레이트 리셋 한다고 하면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이렇게 가면은 바티칸의 라우다도시 다 합동되는 거네. 결국은 라우다도시를 따르겠다고 함께한 나라들, 라우다도시를 따르겠다고 함께한 누구예요? 여러 다양한 세계 경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런 파멸에 갈 거다. 그렇다면 이 말은 파멸에 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본 거예요. 합동되는 현상을. 그러면 그 합동되는 현상은 결국 뭘 가져오느냐? 보았죠. 이미 기후 환경의 많은 변화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환경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소 정책한다면 세계를 정치적으로 다 묶었습니다. 팬데믹에 대비한다면서 록다운을 대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합니다. 15분 미니트를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이 모든 것들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뭐 하는 거예요? CBDC는 통제하는 거예요. 아까 주지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들을 서빌리언스, 그 다음에 뭐예요? 컨트롤, 뭐를요? behavior. 여기 이 미국의 모든 시민들을 behavior. 그러나 거기에 이것이 이제 세계화되면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의 삶을, 그 모든 활동을 이렇게 통제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통제되는 사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통제될 때 드디어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의 우상에 서게 되고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든지 그걸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사고 파는 파는 일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통제하게 되는 때 심판이 오고 우리는 7장
이제 계시록의 심판 문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던 이르는 머리를 들라. 우리는 좀 깨어나서 우리의 머리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 머리를 들면 내가 들으니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어떡하라?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 이런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음성이나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눈을 열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재앙만이 아니라 여기 그의 받을 재앙이란 말은 죄와 악을 말하는 거죠. 이 세계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 죄악과 바벨론을 연합된 합동한 음행한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그들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니까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갑다돼. 첫째, 그 죄에 뭐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께 뭐하란 말이에요? 돌아오란 뜻이에요. 두 번째 또 그러면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죄악이 뭐예요? 죄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란 소리고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죄악의 환경을 피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산으로 빨리 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산으로 가긴 무슨 산으로 가? 뭐 드론 뜨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믿음으로 믿사오니 여기서 하다가 끝까지 여러분 믿음 훌륭하신 거 인정합니다. 우리가 산으로 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산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 길은 이것입니다. 속히 떠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SBB 은행은 완전히 이것이 CBDC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걸 안 써도 괜찮으려면 내가 사고 파는 일을 안 해도 괜찮은 곳에서 우리의 거주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정말로 마음대로 우리 돈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쓰고 우리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겠다는 거죠. 완전히 통제해서 15분 미닛 완전히 묶어버리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떠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대한 이런 상황임을 여러분들이 더 간절하게 SBB 은행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멸망하면서 그 배후를 봤더니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어둠의 양동작전이 있구나. 우리는 관심 없죠. 15분 미니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소위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잔잔한 이런 일들을 관심 가지고 사니까 필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여서 어서 속히 떠나고 살 길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먼저 가서 준비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좀 받아줄 준비를 하시고 더 많이 가진 분들은 좀 여러 곳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나만이 아니었기라 우리 믿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도 저기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교단 교파를 이게 초월해서 모든 교단과 교파들은 이제 도시권에다가 거대한 교회를 짓는 일을 또 거대한 재물을 가지고 쌓는 일을 그만하고 다 정리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는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정말 이렇게 떠나서 좀 피할 길, 피난처, 쉘터들을 좀 군데군데 만들어서 조용조용하게 어둠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조용하게 정말 이런 일들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호소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많은 연락들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어디 땅 많이 큰 거 있어가지고 거기 무슨 단지 조성하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단지를 조성합니까? 그러면 여기 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나 도시나 거기다 또 다른 도시를 만드는 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는 전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여러분 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들어갈 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평생 주님 섬기는 이 목사 일을 해왔습니다. 그저 주님의 가지신 이 성경책 한 권이 저의 모든 재산입니다. 아니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언제든지 순식간에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마련된 곳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있으면 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준비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서너 가정이
한 가정은 안 되고요. 꼭 서너 가정이 조용히 이렇게 마음을 합동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이 피난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는 문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속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비된 말씀과 어떻게 그것이 합동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이 사회가 지금 혼란하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여기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더니 이제 막 다 기업들이 도산하게 된다, 파산하게 된다. 이런 거 걱정 많이 합니다. 이런 걱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배후가 어떤 어둠의 역사가 숨쉬고 있었는지를 살폈으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참 아드님과 따님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참 아드님과 따님이 되셨걸랑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이 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게 7 재앙 아닙니까? 그 재앙이 환경적 재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죄악에 받은 그 재앙이 떨어지는 그 환경에서 미리 피해야 합니다.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성에서 빼서 밖으로 내놓으신 것처럼, 노아가 홍수를 피하기 위해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원칙이니까 여러분 원칙이니까 믿음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여러분만 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또 최후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알아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중다한 삽족들이 이스라엘에 나올 때 따라 나온 것처럼 나도 당신 따라갈 거야, 나도 주님 따라갈 거야, 나도 성도님을 따라갈 거야,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동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합동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도 이렇게 신속히 빨리 여러분들이 미루지 말고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